주식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변수는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종목 선택 세 가지인데 네. 이 중에서 그 자산 배분이 투자 성과의 90% 아니 10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에 집중하기보다는 예. 자산 배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 그래서 그 자산 배분의 가장 기본은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채권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 마치 우리 이상건 전무가 레고랜드 사태를 예고한 건 아니고요. 예견이라도 한 듯. 예. 예. 그 뒤로 진짜 이번 한 주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이제 불똥이 아니죠. 그냥 휘발유를 들이켜 부은 거죠. 네. 그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달리 이게 신용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주식은 내가 지분을 사는 거지만 채권은 이 사람이 원금을 갚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네. 완전히 그냥 경색이 돼버리면 주식은 그래도 거래가 돼요. 채권 시장 거래가 올스톱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식 시장보다 더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자금이 경색될 때는 어찌 보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주식보다 더 위험한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전하고 우량한 거로 금리가 높다고 그래서 무조건 금리 보고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낮더라도 안전한 거로 투자하시는 것이 더 낫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주식은 내가 위험을 지고더라도 투자하는 거지만 채권은 빌려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 예. 이게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시장이나 이 자본시장에서 흔히 하는 얘기는 이 채권을 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 그 채권은 어둠을 먹고 살고 주식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그러거든요. 꿈을 네. 먹고 살고. 왜냐하면 채권은 이 어둠의 시기가 왔을 때 딱 그걸 보는 거거든요. 예. 저 상대방의 돈을 갚을 수 없을지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판단이 되는 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영희님 결국은 채권도 안전한 걸로 해야겠습니다. 예. 이번 레고랜드 터지고 딱 나왔던 게 한국전력, 뭐 도로공사, 가스공사 이런 회사도 회사채가 미달이 났습니다. 이게 돈을 못 빌린 거예요. 예상한 것만큼 그 정도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3960번님이 채권 궁금한 것들 잘 들었습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신 이상건 전무님 최고해 주셨고 또 문자가 많습니다. 1126번님 레고 사태 불안한데 국내 4대 은행 채권 5년짜리 은행채는 괜찮을까요? 송지현님 채권 펀드를 들었었는데 요즘 같은 때 액수를 늘리면 유리할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1126번님 은행채 5년물 저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예, 뭐 네. 우리나라 사실 은행은 이게 세계에서 가장 그 정부가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죠. 뭐 더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많이 이제 간섭도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부실화 같은 것들 자체가 뭐 상당히 여러분들이 뭐 망할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3대 안전한 채권이요. 국공채, 지방채 그리고 은행채 쳐줍니다. 그런 게 안전성에서 요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지방채가 이제 문제가 됐죠. 형식은 그래서 지방채는 이렇게 아니지만 난리가 난 지방 거죠. 정부의 신용도에 대해 네. 문제 삼아버린 거죠. 네. 하고 앞서 이제 채권 펀드 얘기하셨던 분들은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제 펀딩을 늘리시면 될 것 같고 남성현님은 또 액면가 10,000원짜리 채권을 8,000원에 샀을 때 만기에 받는 게 10,000원인가요? 8,000원인가요? 아, 10,000원 네. 받으시죠 당연히. 네, 이 질문을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버는 거예요. 그 채권 표면에 액면에 되어 있는 표면 이자로 받고 그 이자도 내가 10,000원 기준으로 받으니까 8,000원에서 하면 더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2,000원 그 차익도 내가 받고 둘 다 벌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또 요즘 진짜 저축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예. 제 생각에는 한 11년 만에 저축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 10년, 난 11년 만에 와서 이자율 쇼핑, 금리 쇼핑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 또 여기에 주의할 점 살펴보고 그러면 투자는 포기해야 되느냐? 과거 주식이 힘들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상황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적금 7% 나왔고요. 예. 정기예금 5.5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6%대 초반 나 예금들이 2차 이 금융권에서 네, 예, 제가 예.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예. 상호저축은행에서는 6% 초반짜리 그 예금이 정기 예금. 예, 적금이 아니라 예. 예금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6% 초반대면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에요. 그죠? 그럼요. 주식으로도 연간 6% 벌기가 예. 어려운데. 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검색을 해보니 주로 온라인 전용이 많았어요. 직접 청구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공인인증서 까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가입하게 되면 6%대를 주는 건데 특히 상호저축은행들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쇼핑들 많이 하시는데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를 꼭 아셔야 돼요. 네. 하나는 예금자 보호법.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용도 은행보다 떨어지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인데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입니다. 음. 원금 5천만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5천만 원을 내가 다 넣었는데 망하면 그냥 5천만 원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한 4,500만 원 정도 넣으시면 이자를 줘요. 망해도 일정 정도 약속한 이자. 예, 약속한 이자는 아니죠. 망하면 그 적정한 정기예금 평균 금리 정도 줍니다. 은행권. 예.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거는 상호저축은행이 망해서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지급을 해줘요. 돈을 대신 지급을 해주는데 상호저축이 망했을 경우에 뭐 이건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아예 청산이 돼버리면 거기서 끝나요. 그냥 대지급 받고.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되면 지금 6% 약속된 금리가 따라가요.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2011년도에 그 신라상호저축은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7년짜리 8% 적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가입을 했습니까? 네, 제가 예. 가입을 했죠. 그 딱 예. 기사를 보고서 가입을 하러 갔어요. 예. 딱 봤더니 이제 회사가 좀 어려운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딱 예금자 보호법 아래까지만 이 상품을 판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이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8%가 그대로 따라가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망한다고 해서 내가 약속한 금리를 못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냐면은 예금자 보호법을 내가 그것도 상호저축은행에서 금리 쇼핑하실 때는 한 5천만 원 밑으로 이자까지 감안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당시에 그럼 7년간을 적금을 드셨습니까? 넣었죠. 그래서 매달 얼마? 매달 50만 원씩. 50만 원씩.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받았죠. 어마어마한데 2018년이면은 그쵸. 최근이네요. 최근에 그러니까, 적금 만기가 됐네요. 예, 예.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상호저축은행에 넣으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금리는 좋은데 쇼핑은 좋은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리 네. 쇼핑하시면서 채권은 뭐 안전한 우량한 거 사시고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 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시중 대형은행들은 사실은 네. 굉장히 올해만 해도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걱정할 게 없는데 상호저축은행들이 사실은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 주지 않으면 좀 유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호저축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최근에.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상원 전무께서는 그래도 이제 미래에셋이라는 예. 투자 베이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중 금리가 이렇게 더 오르고 더 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제 정기예금 9% 시대 오고요. 정기적금 10% 11% 시대가 와서 우리 전 국민이 또 막 이제 다시 옛날 한 80년대처럼 그렇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저축하고 저축하는 시대로. 저축왕 되고 이렇게 와버리면 어떡해요? 이상한 전문은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금리가 오르니까 네. 이제 뭐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뭐 다 필요 없어. 가상화폐 다 네. 자산가가 폭락을 하고 금리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많이 투자했던 주식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금리는 사실 금리 쇼핑하시면 돼요. 금리 쇼핑은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높은 데 가서 예금자 보호법 이용하시고 네. 채권을 사실 때 좀 우량한 거 사시면 개인 투자들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베스트예요. 하고 악착같이 절약해서 더 많이 예, 넣고 더 많이 넣고. 저축하고 이게 다예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식 시장이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70년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목했던 시기에 왔을 때 어땠는가? 70년대에도 만약에 금리가 한국도 높았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기준금리가 당시 3%에서 12%, 19%까지 올랐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정말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이 났을까 계속해서 예.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축만 했을까? 네, 그렇죠. 예. 그다음 물가도 그 당시에 10%가 넘었으니까 이거는 정말 살인적인 물가 수준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는 거의 20% 육박을 하죠. 물가는 10%가 넘으면 예. 이거 정말
서민들은 엄청나게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예요. 예. 실제로 우리 현정성님이 예. 예. 은행 가 보니까 요즘에 예적금 드는 분들 많던데요. 그쵸, 당연히 많죠. 하고 제 주변에 그 후배들 예. 주식한다고 막 도전했던 후배들도 이제 다 지금 저축책 읽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예. 이상원 전무가 아, 이래가지고는 저도 은행으로 이제- 옮겨가실 수도 네, 없고. 저도 채권을 좀 샀어요. 저는 채권을 좀 샀는데 네. 많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1970년부터 80년까지가 스그플레이션 시기잖아요, 미국에서. 네. 지수가 얼마나 빠졌을까? 예. 70년 6월 기준으로 500 S&P 500 기준입니다. 네. S&P 566.31 포인트였었어요. 1980년에는 410.01이니까 약 11년 정도 11년 만으로 네. S&P 지수가 시장에 그냥 내가 70년대에 돈 넣고 80년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10년간 예. 반토막 안 났어요. 마이너스 20% 정도 났어요. 지수. 556이 410. 예, 그러니까 네. 생각한 것보단 덜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금리가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3%에서 19% 가는 기간 동안 S&P 500 지수를 놓고 보기엔 20%밖에 안 빠진 거예요. 예. 우리가 막 70, 80% 빠졌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물가 상승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주식의 또 가치를 평가해 그쵸. 줬나 보구나.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굉장히 박스권에서 굉장히 이게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예. 식의 움직임을 보였던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게 반의 반토막까지 10년 동안 났을 것 같지만 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은 막 금리 오르니까 돈들이 다 갈 것 같은데. 예, 예. 반드시 그렇진 않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보면은 더 재밌어요. 네. 연도별로 보게 되면 10년간 매년 빠졌냐? 그러니까 매년 수익률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해는 3번밖에 안 돼요. 7번은 또 올랐어요. 네. 그죠? 많은 분들이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재밌네 그랬는데 예. 73년도에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 때잖아요. 음. 마이너스 14.8% S&P 500. 네. 74년도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26.6%. 그러니까 73년에서 74 2년 동안 거의 이걸 막 역복리 효과로 따지면 거의 반토막이 났겠죠. 이게 지금 작년과 올해네요. 그쵸? 우리나라에. 거의 반토막 예. 났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75년도, 76년 계속 올랐어요. 77년도에 마이너스 8.6%. 우리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70년도에 마이너스 2.5%, 74년도에 마이너스 31.8%, 77년도에 마이너스 9.9%예요. 그러니까 10년 중 예. 3년만 떨어졌다는 거네요. 매년 연간으로.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 2년 연속 많이 빠졌을 때가 반토막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 네. 기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럼 올랐던 해에는 뭐 한 또 1-20% 올랐나 봐요. 많이 오른 애는 그러니까 75년도 같은 데 30%가 넘게 올라요. 36% 정도 올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예. 배당 수익률도 고려해야 돼요. 이 당시에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0년간 연평균 3에서 매년 5%에서 3에서 5%씩 나왔어요. 배당 수익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에는 여기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돼 거예요. 있어요? 예, 포함되어 아, 있습니다. 배당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정말 매년 하락하는 것만 아니다. 그다음에 10년 동안 우리가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배당까지 고려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반의 반토막이 아니라 10년간 한 20% 정도 빠졌다. 그다음에 10년간 여러분들 뭐냐면 매년 빠진 게 아니라 네. 횟수를 보게 되면 3번 정도만 빠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3에서 금리가 3에서 19% 가고 인플레이션이 10% 되더라 하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정말 극악한 공포에 빠뜨릴 정도의 이 수치는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네네네네.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된다. 너무 그러니까 겁은 먹지 말자라는 거죠,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빠지긴 빠지지 않았느냐. 빠졌죠. 10년간 마이너스 많이 20%를 빠졌죠. 받고 결과적으로 10년간 그때 당시에 예금 금리 뭐 적금하면은 뭐 11% 15% 이랬었으니까 그 10년은 무조건 저축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반문한다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주식과 채권으로 자산 배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식을 네. 딱 한번 들여다 놓으세요. 50대 50으로 주식과 채권에 자산 배분돼 있었다. 그런 손해를 안 봤어요. 10년간. 커버됐으니까 네, 채권으로. 커버되니까.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에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잘 고르거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 자산 배분만 잘 놓더라도 네. 이런 어려운 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올해가 한 22% 빠졌거든요. 올해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좀 반등은 좀 있었지만 대략 20% 넘게 빠졌으니까. 하고 작년 포함하면은 마이너스 40%예요. 그러니까 이제 74년, 73년 이 정도만큼은 안 되더라도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이미 와 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 2년 연속 이렇게 많이 빠진 해는 3년 뒤에는 오른 연도가 더 많았다. 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은 첫 번째 성급한 매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미 물려 있는 거 여기서 막 더 빠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내가 팔면 만약에 뭐 더 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 네. 만약에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거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처럼 보게 되면 2년 뒤쯤 지나서 한 30-40% 반등해 버리면 네. 이만큼 내가 상승한 폭들 자체를 내가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회복할 수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누구도 이런 급락의 시기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제 생각엔 피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일부 운이 좋거나 아주 비범한 투자가들 제외하고는 이 당시에 제가 워렌 버핏 뒤져봤거든요. 네. 다 마이너스 났어요. 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네, 70년대 뭐, 후반 예. 80년대. 근데 네. 80년대 누적 수익률을 보면 압도적인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계속 땄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지 하는 해에 이 마이너스 난 해에 덜 잃고 네. 딸 때 더 많이 딴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복리로 따져버리면 10년마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다. 이런 거 지금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권 장사가 펼쳐지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가 변동폭에 좀 감정이 좀 덜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그게 당연한 패턴이었으니.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다. 확 올랐다가 내 희망을 확 주다가 그다음 확 빠져갖고 나 또 우울하게 만들 거다라는. 주말 거예요. 내내 우울하고. 네, 그러다 갑자기 확 올라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복될 거다. 만약에 우리 70년대 하면 이런 시기 시기 있었다 지금이.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좀 일상생활에 이 내가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전환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확 낮다가 높아지는 시기라든가 지금요. 경기가 네. 좋았다 확 꺾어지는 시기가 이 시기가 사실은 원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환의 시기가 이렇게 좋은 곳에 나빠질 때 이때가 이제 되게 고통스럽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전환의 시기가 나빴다가 좋아질 때 이때인데 뭐냐면 좋아서 좋아지는 것보다요 아주 비관적인 상황에서 조금 좋아지는 게 상승폭이 더 커요. 주식이란 게.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상승폭을 내가 지금 떠나버리면 이 상승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좀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이 의견에 공감하지 않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밀렸어 나는 물렸고 근데 저축은 좀 하시나요? 채권 샀죠. 네. 일부 현금. 근데 저는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가지고 이번에 예. 또 교훈을 느끼고 있죠. 아 주식 비중을 좀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교과서에 나온 대로 주식과 채권을 적정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항상 정답이었구나. 너무너무 이 당연한 얘기다 보니까 이 진부해 보였지만 역시 진리는 진부한 게 정답이구나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죠. 네. 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주식 뭐 이런 거를 해? 지금 금리 상승이니까 계속 저축 적금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금리 상승이 멈추고 이자율 떨어질 때 그 온통 그 적금했던 거 찾아가지고 그때 주식 투자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요. 예. 앞서 스태그플레이션 그 10년 시기 이런 얘기 쭉 한 거는 그때 이야기고 이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산 분배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그 투자 리스크를 제일 중요한 줄이는 방법인데 예. 그 예일대 기금을 운영했던 유명한 데이비드 스웬센 박사 CIO 몇 년 전에 작고 하셨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한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변수는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종목 선택 세 가지인데 네. 이 중에서 그 자산 배분이 투자 성과의 90% 아니 10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에 집중하기보다는 예. 자산 배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 그래서 그 자산 배분의 가장 기본은 주식과 채권의 배분이거든요. 이게 예. 1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이 채권 비중을 굉장히 낮게 가져갔었는데 그동안 네. 이번에 겪으면서 좀 이제는 좀 시장이 좋아지고 그래도 좀 채권 비중 더 늘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 좋아서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목돈 만드는 법, 예. 네? 투자를 통해서 세 가지가 있다. 예. 이제 첫 번째는 종목 선택. 예. 진짜 골라내는 거예요. 종목을 잘 찍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하락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들을 골라내는. 그렇죠? 예. 나홀로 독야청청했으니까. 두 번째는 마켓 타이밍. 예. 그 신내림을 받는 겁니다. 그쵸. 여기가 바닥, 여기가 꼭지. 예. 바닥에 사고 꼭지에 팔고. 예. 세 번째가 자산 배분. 예. 이건 이제 주식과 채권, 예. 저축을 딱 뭐 3대 3대 3, 예. 뭐 5대 5 해놓고 그냥 꾸준히 예삼, 제삼 그쵸. 적립을 하는 요 그래서 세 가지죠. 1년 단위로 비중이 바뀌면 응? 비중이 줄어든 것을 더 채워놓고 네. 비중이 올라간 것은 좀, 팔고. 좀 네. 덜어가지고 옮겨놓고 이 방법을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세 개가 있는데 우리 아까 누구죠? 그분? 데이비드 스웬센 박사요. 네, 그 박사님께서는 이 마켓 타이밍이랑 종목 선택은 거의 이거는 럭키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럭키 영역으로 보는 거고 네. 사실 근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하시죠. 같이 종목 하시는데 저는 이 종목에 집중하시는 상황을 갖더라고 그래도 이 자산 배분을 먼저 해놓고 종목 선택을 하는 게 맞지. 네. 내가 종목 하나의 모든 것을 걸거나 종목 선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경험도 많고 능력 있는 투자자들의 몫이고 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자들일수록 저는 드릴 말씀이 자산 배분을 기본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넥스트를 해야지. 네. 이것 없이 그냥 종목 선택 마켓 타임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투자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고금리 또 이자율 상승 시대에도 매달 100만 원을 우리가 할애를 한다면 예, 60만 원 적금 들 때 한 그렇죠. 40만 원은 또 적립 주식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배분을 하라는 예, 그리고 거죠. 지금은 뭐 그 소수점 거래가 돼가지고 뭐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도 비싼 주식들도 늘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네네. 우리 적립식도 서비스하는 증권사들도 많이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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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어느 시점에 채권이 100, 어느 시점에 주식이 100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켓 타이밍이겠죠. 예, 그래서 그 그건 사람은 마켓 타이밍.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한번 잘 돌이켜 보시면 내가 마켓 타이밍을 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나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제가 데이터도 본 적이 있는데 그 S&P 500 200년 동안의 지수가 일정 기간마다 바닥을 그 찍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저점.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바이 더 딥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딥, 많이 빠졌을 때 주식을 사는 걸 딥 전략이고 그게 한 10년 단위로 내가 그냥 사서 그냥 바이 앤 홀드한 전략이랑 네. 예, 바이 더 딥을 한 전략이랑 비교해 보면 10년 뒤에 누가 더 성과가 좋을 것 같으세요? 바이 더 홀드.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네. 바이 더 딥 전략이 우리가 데이터 시뮬레이션 해보면은요, 그렇게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바이 앤 홀드나 적립식 한 것이 더 성과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고이자율 시대의 투자 전략 오늘 살펴봤습니다. 알쓸 투자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